시장 과정, 그 다음에 경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경쟁이라는 것도 신고전파에서 경쟁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제대로 완전 경쟁이라는 모델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완전 경쟁이라는 상황은 없고 이제 경쟁이라는 걸 중시를 하는데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새로운 것들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 이게 이제 기업가적 정신이 여기서 발휘되는 과정이죠.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면 신고전파하고 오스트리아파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신고전파를 제대로 보면 이게 미제스 같은, 그래도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그래도 자유를 굉장히 중시를 하곤 했지만 사실 그 맨큐책이 신고전파 책이거든요. 그게 시카고 학파의 핵심 그 교과서입니다. 그 책은 이게 그 시장 경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죠. 미시경제학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시카고 학파에서 문제되는 건 스티글러는 마이크로 에코노믹스. 그 다음에 프리드만은 매크로라고 하는데 미스터 매크로, 미스터 마이크로 이렇게 부릅니다. 두 사람을. 그런데 매크로하고 마이크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방법론이 다른데. 방법론이 다르고 이쪽에 미시경제학에서는 화폐가 없는 세상을 전제했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거시경제학으로 화폐를 다뤄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철폐시킨 게 오스트리아파거든요. 오스트리아파는 거시경제학, 거시적인 매크로 경제학이 아닙니다. 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미시경제학으로 풀어내죠. 시장이라는 걸 가격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돈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돈하고 관계에 있고 그걸 전부 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 매크로 미크로 이건 정말 불완전한 동거 생활이죠. 동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문제들 근데 그 이제 정책에서도 많이 다르죠. 정책에서 많이 이제 다른데 정부의 역할 문제에서도 정부 역할 문제에서 이제 오스트리아파에서 미제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제스하고 하이에크를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어요. 미제스의 경우에는 담합이 있죠, 담합.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런다고. 시장에 의해서 저절로 없어진다 식으로 내버려 두는데, 그러는데 하이에크는 좀 그거를 새로 규제법을 만들지 말고 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 담합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걸게 되면 그 소송 재판관들이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둬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담합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점에서 미제스하고 하이에크가 좀 다른 차원이죠. 그 다음에 경쟁의 역할 문제에서는 뭐 하이에크 미제스하고 똑같고 하이에크 미제스에서 같은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죠. 미제스하고 하이에크. 그 다음에 이제 분배 정책 문제에서도 글쎄요, 하이에크 미제스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하이에크도 최소 생활 보장은 해주라고 그러는데 미제스 역시 최소 생활 보장은 해줄 거라고 믿지는 내가 어떻게 명확하게나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 자료를. 최소 생활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내버려 아마 미제스는 이거를 자선 사업으로 맡기나 개인들한테 좀 내가 하여튼 미제스도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렇게 뭐 옆에서 쓰러져가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둬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 이 사람들 뭐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안 쓰는데 선별적 복지가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시카고 학파하고 똑같죠. 이런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카고 학파하고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수평적 결합 문제 있죠. 그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글쎄 그거를 그렇게 그냥 결합하는 거 별로 그렇게 국가 규제할 대상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체인점은 그런 뭐 상관없다는 식.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돈을 내고 또 이 돈이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이제 체인점 체인점이요? 체인식 이제 기업 기업 경영 계열 기업, 계열 이런 거 상관없죠. 계열 수직적 계열은. 그런데 시카고 학파에서는 수평적 결합 있죠. 수평적 결합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결합하는 이런 거는 반대를 하죠. 독점 때문에. 독점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 독점. 그러나 이게 수직적 결합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학파하고 차이점이 통합 문제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진단에서도 오스트리아 학파하고 프리드만하고 차이가 있고, 2008년도 진단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 점에 오스트리아 학파에서의 진단은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은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서 이게 인위적인 붐이 생겨났고 필연적으로 붐이 터지고 버블이 터지고 그래서 불경기 현상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카고 학파에서는 괜찮았는데 그대로 오히려 돈을 풀어도 됐는데 돈을 풀지 않고 그걸 줄여버렸다 이거예요. 통화량을 줄였기 때문에 1929년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붕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택시장, 부동산시장 붕괴되고, 그런데 하이에크나 미제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대로 그냥 이미 벌써 통화량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버블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버블이 생겨났고 그게 이제 터질 날만 기다렸는데 그게 마침 1929년에 터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이번에 그럼 2008년. 2008년도도 마찬가지죠. 2008년도에도 물가는 소비자 물가는 평평했다는 얘기입니다. 1929년도 그렇습니다. 원래 통화주의자들이 경제 정책 지표를 뭐로 보느냐면 물가 수준 가지고 물가 지수 가지고 하거든. 물가 지수 보면 1929년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변동이 없었거든요. 아주 낮은 수준이었거든. 2008년 물가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물가 수준이. 그래서 돈을 풀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을 묶어버렸거든. 예. 그래서 이제 2008년 붕괴가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학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미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거든. 이자율이 하락해가지고. 그렇죠. 이자율 하락시키면 돈이 막 엄청나게 풀려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주택정책, 주택정책을 아주 강력한 주택정책을, 주택의 간섭주의를 했거든. 주택 붐을 일으켰거든요. 일가구 1주택 정책 통해서. 그래서 이제 돈이 막 풀어놓은 돈이 주택시장으로 막 흘러들었으니까 이게 막 붐이 생겨가지고 인위적으로 붐이 있는데 그게 이제 터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8년도 그랬어요. 2008년도 프리드만 같은 사람, 그린스팬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그 경제는 튼튼하다, 괜찮다고 얘기했거든. 물가 수준 봐라 말이야. 돈을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돈을 풀어서 버블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건 막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린스팬 푸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 1929년에도 그랬어요. 어빙 피셔가 그랬거든. 야, 이제 주가 그 당시 골든 에이지였습니다. 1920년대 골든 에이지였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골든 에이지였다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뭐가 있었느냐면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았었죠. 기술 개발이 있었고 그래서 막 상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상품 공급이 막 돈은 막 흘러나오죠. 상품 공급은 막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가는 인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수준은. 근데 이게 흘러든 돈이 주시장으로 흘러들어요. 이쪽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2008년에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막 엄청난 물자가 들어왔거든. 엄청나게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 뭐 미국 물가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돈이 풀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이 2008년 금융 위기 때문에 프리드만의 통화주의가 실추가 되죠.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파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그거였고요. 양적 완화 정책은 마찬가지고 양적 완화 정책도 이게 이제 프리드만의 시기에서 글쎄 케인스 정책인데 이게 하이에크나 미제스의 시각에서 보면 통합 팽창 문제인데 이건 뭐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위적인 개선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다. 이건 또 다른 불경기를 불러오는 또 다른 버블이 터지는 그런 계기를 불러오는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극강에서는 두 가지 이 자유주의 경제학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나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학파하고, 또 다른 하나는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그 시카고 학파를 그 자유주의 경제학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이론적인 토대, 그리고 경제 정책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독일 얘기인데요. 독일의 그 프라이부르크 학파, 프라이부르크, 아마 그 독일 남부에 있는 조그마한 호반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 프라이부르크 학파가 있는데, 그게 독일적인 자유주의, 혹시 뭐 유럽적인 자유주의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독일적 자유주의 경제학을 개발한 게 이제 프라이부르크 학파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한 학파입니다. 프라이부르크 학파가 형성된 간단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독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있었고, 제2차 대전, 그 다음에 동유럽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 다음에 서방 세계에는 케인스가 지배하던 그런 1930년, 40년대 지배하에 그 당시에였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지식인들은, 히틀러가 이제 망하고 제2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 독일의 장래의 경제 질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경제 체제를 갖는 것이 독일인들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데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특히 고민했던 분들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있는 발토 오이켄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토 오이켄 교수하고, 그 밖에 여러 교수들이 이 독일의 장래 경제 체제는 역시 질서 자유주의여야 된다.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질서 자유주의라는 패러다임은 역시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내포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특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경쟁 질서라고 하는, 즉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확립된 그런 경제 체제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이 학파가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는 역시 자유였죠. 자유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자유만이 이제 독일이 그 당시 겪고 있었던 빈곤 문제를 극복하고, 특히 번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주 자유주의적인, 친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질서 자유입니다. 역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봉건 시대의 억압적인 친분 사회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해방시켰고, 역시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한 그런 것이 자본주의였다. 그래서 역시 자본주의 역사에 관해서도 매우 낙관적인,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보면 역시 이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으로서 두 가지 요소를 들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담합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역시 담합. 시장을 통해서는 이 담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역시 독일이 과거에 19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오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거의 카르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전부 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르텔을 특히 정부가 또 역시 조장하고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다. 그래서 카르텔을 방지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시장 지배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대기업이라는, 간단히 말하면 대기업인 셈이죠. 대기업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권력을 악용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악용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데, 그 개입하는 방법이 바로 경쟁법, 경쟁체제죠. 경쟁 질서의 확립이었습니다. 독과점 규제법을 이제 도입하자는 얘기였죠.
그러다가 역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프라이브르크 학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야, 이 카르텔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장 경제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 담합 문제는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신에 대기업 문제는 좀 굉장히 초기업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쟁 체제만 제대로 확립되어 있으면 대기업의 문제도 역시 스스로 시장 경제가 스스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역시 이 대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1980년대 이후 쪽으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죠. 대기업이라는 걸 그렇게 시장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다만만은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역시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 즉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사상은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와 거의 비슷한 셈이죠. 오스트리아 학파는 또 역시 대기업 문제는 이건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와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담합 문제, 담합 문제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데 반해서, 독일의 프라이브르크 학파는 담합 문제는 이건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담합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시장이 열려 있기만 하면 자유로운 경쟁, 즉 시장이 차단되어 있거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담합은 불안정하고 담합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국가가 구태여 개입해야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경우에는 설사 시장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담합을 통해서 시장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담합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경제 사상사의 현대적인 경제 사상사죠. 현대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세 개를 이제 설명한 셈입니다. 하나는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카고 학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라이브르크 학파인데, 이 세 학파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차이점은 그렇게 큰 차이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역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 번영의 원리죠. 원리, 사회발전 원리 또는 경제발전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경제발전 원리라고 하는 거는 이 세 학파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 그 경제발전 원리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도적인 요소가 하나 있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시장, 그리고 작은 정부, 법치주의, 이런 것이 확립되어 있을 때 역시 그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자유경제 또는 작은 정부 또는 법치주의, 이게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면 기업가 정신이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 이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 자본을 축적하고 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슈페터를 들 수 있죠. 슈페터 같은 사람들, 창조적인 기업들, 창조적인 파괴지요. 이런 요소들, 이런 그 기업가적인 요소가 특히 중요한데, 바로 이 자유경제에서만이 자유경제, 그 다음에 작은 정부, 법치주의 또는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제도가 철저히 갖춰져 있을 경우에만이 비로소 이와 같은 그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점에서 이 세 학파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학파가 바로 이제 현대적인 그 자유주의 경제학이죠. 오늘날 그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아주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그 믿을 만한 그런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세 가지 학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유주의 경제학이 제시하는 이론과 정책이 아주 적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0년대 그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행정부,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 수상, 이 두 영국의 대처 수상하고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이 개혁의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세 학파가 제공했던 이런 그 철학, 이런 이론적인 바탕이 이론적이었다는 이론이었다고 하는 건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대처 수상의 경우에는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연명할 정도로 영국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놓였었죠. 1970년대에 그랬습니다. 그런 경제를 살려낸 게 역시 자유주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역시 노동조합을 호전적인 노동조합을 억제시켜 놓았던 그 노동개혁이 있죠. 노동개혁. 그 다음에 국영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을 개혁했다는 것. 이런 개혁을 통해서 역시 영국의 경제를 번영의 길로 끌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의 큰 역할이었고, 이 이론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시카고 학파, 프라이부르크 학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시 오스트리안 학파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인플레나 저성장의 1970년대 미국이 겪고 있었던 경제적 문제라고 하는 게 인플레하고 저성장이었습니다. 이걸 바로 극복했던 것이 바로 그 레이건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었다라는 거. 탈규제의 문제 있었죠. 탈규제, 그 다음에 민영화, 정부 지출 억제, 그다음에 돈줄을 묶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역시 미국 경제를 살려냈다고 하는 점.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럽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독일 경제죠. 이 독일 경제의 이론적 기초였다고 하는 것이 프라이부르크 학파가 제시했던 그런 질서 자유주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런 자유주의들이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섭렵을 하죠. 1980년대 들어가면 뉴질랜드라든지 아니면 동유럽 국가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역시 개혁의 길로 접어드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 그 당시에 개혁, 인플레이션 잡든지,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개방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이런 자유주의 정책의 기초를 통해서, 자유주의 이론적인 기초를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 결과가 역시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경제학은 하나의 픽티브한 허구적인 그런 이론의 장난이 아니라 아주 적실성 있는 현실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고 현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